예, 2024년 8월 7일, 음력으로는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온도계는 지금 현재 3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걸으면서 그동안에 인류가 쌓아온 어떤 지식이라든지 축적되어 있는 그 기반이 이제는 다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중국하고는 매우 가깝고 일본하고는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또 사실이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시달린 것보다도 우리가 일본에게 시달린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청나라, 우리가 몽골, 원나라, 뭐 발해, 거란, 뭐 여러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늘날에 우리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환동의 문명권과 도래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환동의 문명권과 일본에 건너간 도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65,000년부터 계속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해왔는데, 인류는 계속 이동을 해왔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에 우리 조선반도를 두고 서쪽에 있었던 그 땅이 이제 서해대평원 항해가 되고요. 동쪽에 일본 열도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동해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 호수를 우리가 환동의 문화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환동의 문명사라고 이렇게 잃어버린 문명의 해랑이라 해서 주강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인데, 요거는 환동의 지역의 이해라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환동의 지역연구 시리즈로 나온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환동의 지역은 우리가 일본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선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환동의 지역은 근대와 탈근대,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고 대륙과 해양,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며 수렵, 채취 등 원시 경제 행태부터 첨단 산업까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냉전기 환동의 지역은 자본주의 진영의 해양 세력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륙 세력이 대결하면서도 이러한 힘들을 저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붕괴와 세계화의 흐름이 이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환동의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논리와
행위 양식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행위 주체들의 분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되어 갔다. 국가와 지역, 공공, 민간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이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망들이 환동의 지역을 창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는 이 환동의 지역을 각국의 광역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 사회와 인간 등의 측면에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환동의 지역 연구 시리즈가 지금 현재 한 권밖에 없는데 이게 60권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한번 기회 있을 때 요거를 사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동의 문명권에 있었던 일본 열도와 함께 그들의 그 원주민, 정주민이라 그러죠. 원주민들은 누구냐 이거지. 자, 아이누족하고 외노라가 부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조몽인이라 이제 조몽인.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원래 이제 그들이 이제 정주민이고요. 일본 열도에도 뭐냐면 구석기 중기까지 인류가 살았다는 그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만 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열도도 오랜 시간 동안에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산악지대가 태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평야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일본의 그 평야지대의 천년고도라고 말하는 교토 지역이 바로 그런 그 분지 형태의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많은 정주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나주, 목포, 영암 이쪽에서 뭐냐면은 일본 큐슈 지방으로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BC 2, 3세기 경에 수로를 이용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수로를 이용한 농사를 지은 그 기술자들이 이미 2, 3세기에 일본 열도에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집단 이주가 가능하고 집단 이주 속에서도 또 뭐냐면은 지배 계층 내지 지도자 계층이 이제 이주한 거하고는 또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선 반도 한반도의 터전을 꾸리게 된 시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조선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들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보면 우리가 이 평양에 전도해서 이 조선반도에 들어온 세력 중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고구려의 장수왕이 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427년도에 한반도 평양을 천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는 이 양나라라는 백제 유민들이 세웠던 나라들인데요.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쯔강 이남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양나라의
이 백제 유민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양나라에 많은 백제 유민들을 남겨두고 이 백제 계류왕 때 이게 468년 정도가 됩니다. 468년. 그러니까 장수왕이 평양으로 들어온 427년 이후에 약 한 39년, 약 한 40년 만에 이 계류왕도 468년도에 한반도 중수부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신라 문제인데요. 신라는 원래 진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나라. 예, 신라가 진나라이고, 이 제사장 계급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압록강 위에 집안현이라고 있잖아요. 집안현에 이 부두를 건설하기 시작한 때가 요거부터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때가 언제냐면 신라 17대 뇌물 이사금 때이다 이거죠. 이때 뭐냐면 지금 이제 호태왕 그 비석이 있는 그 지역에 집안에 이 부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부두를 세우는 실질적인 실력자는 이 신라 뇌물 이사금의 아버지인 말구각간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신라 21대 소지 마리간 때에 이때가 48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8년이 되니까 백제 계류왕이 들어오고 난 이후 20년 후에 신라가 또 이 경주 첨성대에 부두를 세우고 나을 신궁을 세우고 경주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력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듯이 국경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땅의 어떤 그 경계선을 바탕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넓은 땅을 버리고 이 조그만 우리 조선반도 땅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지도 계층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샤먼 세력인 것입니다. 샤먼 세력. 샤먼 세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경선이 꺼여져 있고 그 국경선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서로 각국의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의 그 삼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를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상당한 많은 세력들이 다시 제가 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화가 왔어요.